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그때 저는 되게 불안전하고 이 도시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때 낯선 도시에서 내가 오로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 에이스 호텔 로비였고 그 로비에서 우연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오는데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뭔가 위로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브랜드 경험의 완성체가 숙박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음료들 그리고 분위기들, 판매하고 있는 굿즈들 아니면 스태프들의 그런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리되거나 단정하거나 예상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비틀어진 재미들이 있는 것들로부터 재미를 느끼고 이제 빠져드는 편인데 에이스 호텔은 전형적인 호텔이랑 좀 다르잖아요. 호스피탈리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중하게 막 양복 입고 이렇게 문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야, 내가 도와줄게. 너 지금 무겁지? 놔줘.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제 대해주는 데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로비에 있는 소파든 어디든 다 자연스럽게 앉아서 정말 신경을 아무도 안 써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마음이 놓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진짜 친한 친구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방인으로서의 느낌은 없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된 것처럼 그 공간과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스 호텔의 문화를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그냥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놀라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 사갈 수 있어? 했더니 한번 주방장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하면서 돌아와서는 파는 거 아닌데 널 위해서 조금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박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물어봐 준 것도 고맙고 여행이란 이야기를 만들러 가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갔을 때 사람과의 경험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것들이 오랫동안 유효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 매거진이나 뉴스레터에 담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20대 초반의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희한하게 에이스 호텔에 가면 활기찬 에너지가 저한테 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도시에 방문했던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주고 있는 호텔인 것 같거든요. 에이스 호텔에 가면 모든 지점의 로비에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저의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 속에서 제 모습은 다 다르고 제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흑백 사진은 그대로인 거죠. 에이스 호텔에서 편하게 묵는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럭셔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로망하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해서 그래서 에이스 호텔이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빨리 오늘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자꾸 내가 신나고 재밌는 일을 할 때거든요. 문화적 자극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지만 여행도 정말 틈틈이 다녀요. 일본에 출장을 가면 일본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요즘 뭐가
재밌어. 그때 아사히 프레스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레라는 곳을 소개시켜줬어요. 컨셉을 듣는 순간 여긴 빨리 가봐야 돼 했던 게 마을이 리조트다라는 것이 그 하나레의 컨셉이라는 거죠. 이 하나레는 정말 오래된 한 60년 된 일본의 작은 주택이에요. 건축가이자 로컬 프로젝트를 이끄는 회사죠. 체크인을 하러 건축사 사무소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모든 이 숙소에서 예약과 그리고 체크인 그리고 체크아웃까지 모든 그 시간들이 주는 경험들이 웬만한 고급 리조트에서 주는 것 이상이었어요. 딱 체크인을 하면 지도를 주는데 한쪽 페이지에는 이제 낮에 가볼 수 있는 곳, 뒤는 밤에 갈 수 있는 곳, 자기들이 골라놓은 가게들을 추천해줬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 3군데에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목욕 쿠폰도 줘요. 그 동네를 리조트 삼아 천천히 추천해준 튀김 가게에서 튀김도 사서 먹고 가격도 굉장히 로컬 오래된 튀김 가게였어요. 그 앞에는 맥주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맥주 케이스를 의자 삼아 이렇게 앞가게에서 사온 튀김을 들고 저는 맥주, 아들은 콜라 사서 같이 먹으면서 길 시장 사람들을 구경하고 추천해준 식당들 중에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마음에 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와서 잠깐 쉬다가 타월을 챙겨갖고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도쿄 바이크랑 연결해서 자전거도 빌려줘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서 우에노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잠깐 놀러 가서 반나절이나 정말 마음에 들면 한나절을 놀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랬더라면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라에 묵으면서 훨씬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장소가 마음에 들면 낮이 마음에 들면 밤이 주는 매력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다닐 때도 그렇고 서울 내에서도 어느 동네가 굉장히 흥미로우면 꼭 다른 시간대, 다른 계절대에도 많이 찾아가 봐요. 외부인들이 가이드맵으로서는 힘든 부분들을 넉넉히 시간을 갖고 적어도 하루를 자면서 느껴보라는 부분에서 섬세하게 짜져 있던 거죠. 아침에 조식 먹는 식당은 숙소에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체크인하는 사무실 밑에 카페가 있어요. 낮에는 카페인데 아침에는 이제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인데 숙소에 묵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이제 비용을 내면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식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온 식자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테이블마다 딱 올라와져 있어요. 이 하나레는 작은 식당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대한 조식 식재료에 대한 리포트가 테이블마다 다 올라와져 있었죠. 그리고 실제 먹어보면 그걸 읽고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경험, 우리가 좀 더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배려해 준 덕분이에요. 땅이 한 30평밖에 안 되는 데서 세운 거가 룸 자체도 몇 개 안 돼요. 절대 수익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죠. 저는 하나의 이게 비즈니스자 문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네를 어떤 리조트라는 개념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게들이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더 많아져야 사실은 그 동네가 콘텐츠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죠. 호텔은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전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장소죠. 럭셔리라는 개념이 무조건 고급 비싸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삶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럭셔리죠. 저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를 같은 호텔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지만 도쿄의 북앤베드도 그랬고 시부야의 머스터 호텔도 있어요. 거기도 대내 로컬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아주 저렴한 숙소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콘텐츠가 저렴하지는 않죠. 저는 무엇보다도 저에게 문화적 자극을 주고 나한테 뭔가 설레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제 지향을 하죠. 5성급 리조트가 주는 만족과 3,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주는 만족과 뭐가 더 소중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선택지들이 많아져야 저는 이제 이 도심이 풍요롭고 저는 우리 서울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2014년도에 19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혼자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와이로. 하와이 유튜브 여행 비디오를 찾아보는데 고프로를 들고 찍고 있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의 모험과 저런 자유로움을 찍어서
담고 싶다라고 해서 공부하고 골프밖에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살아가구나. 거기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하와이 여행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와이로 처음 갔었을 때 독일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걔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물려주신 돈이 있는데 그걸로 갭이어라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갭이어가 뭔지 몰랐거든요. 내 삶을,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도 방황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러면은 갭이어를 가져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금 있게 된 거죠. 처음 이제 하와이를 갔었을 때는 정말 나는 다이빙을 해야 돼 라는 그냥 목표 그것만 보고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고 저는 바로 갔어요. 나 미션 어컴플리시라고 하고 갔어요. 그걸로 받았던 용기로 인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스카이다이빙도 하게 된 거예요. 하와이에서. 지금 4, 5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행사진 봤을 때 고프로는 항상 제 옆에 있었고 그 사진들은 저의 자유로움과 제가 원했던 삶을 다 담았으니 단순 카메라가 아닌 저의 트래블 버디 같은 그런 카메라예요. 고플루는 바디 포지티비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내가 고프로로 나를 찍었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돌려보면은 그거 not bad인데? 왜 나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내 못생긴 점만 보이고 솔직히 이것도 나잖아. 나다움을 찾게 되는 거고 고프로가 또 리플렉트를 하는 거죠. 제 브랜드. 고프로의 슬로건처럼 고프로, 프로가 되어라. 그리고 be a hero.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히로가 된다는 거를 좀 고민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지?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면은 히로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신에게는 영웅이잖아요. 그 카메라가 원동력이 되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게 하면은 그걸로 인해 만족감, 그런 그 만족을 하면은 나는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나를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지 않고 blurry해지는데 내 자신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록이잖아요.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이 뭐가 좋아하는지 아이덴티티 파인더 같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서촌에서 한옥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공간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가끔 소셜 다이닝도 있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디자이너들의 업무 공간으로도 쓰고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우연한 모임에서 에이스 호텔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은 항상 엄숙하고 조용하고 깍듯하고 뭔가 매너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1층 라운지를 점유할 수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놀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궁금하다. 이런 호텔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대학교 시절에 뉴욕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맛있는 카페들을 다녔었는데 기존 카페랑은 다르게 밝지도 않고 되게 어두운 조명이었고 테이블이나 좌석들도 편한 뭐 가죽 소파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인이 여기가 사실은 호텔 1층 라운지야. 거기에는 카페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랑도 만나고 그렇게 쓰고 있어 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갔던 곳이 에이스 호텔 1층이었구나. LA에 있는 에이스 호텔 갔을 때는 너무 조용한 거야. 루프탑을 딱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딱 도착하는 순간 쿵쿵쿵쿵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는데 그 다운타운에 없던 힙한 친구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었고 이 대낮에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음악 들으면서 논다는 게 굉장히 LA스러운 그 에이스 호텔스러운 모습이었고 에이스 호텔에 결이 맞는 가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생기는 거죠. 테일러샵이 항상 있고 바가 있고 세탁소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은 또 메인 지역보다
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놀러 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사람 때문에 모이는구나, 뭔가 감도가 맞는 사람들이 에너지로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저기 가면 감도가 비슷한 에너지들이 모여 있냐, 그런 공간에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뭔가 계속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시드를 만들려면 결국에 운영자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취향과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힐튼이나 하얏트 호텔들은 전국이 다 똑같은 호텔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좀 메마르고 차갑고, 그런 호텔에 머물면 좀 외로워요.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에이스 호텔 같은 호텔을 가게 되면 정말 그 지역에 여행 와 있는 느낌이고, 그 지역에 잘 아는 친구의 집에 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매뉴얼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음악도 있고 커피 향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있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어떤 분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호텔이 빠르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들의 철학이 담긴 공간들을 늘려가는 게 그 속도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이스 호텔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그 도시가 힙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힙하다. 힙하다는 건 되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하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 용기가 있고 뭐 가능성이 있냐. 에이스 호텔은 그 지역에 맞게 우리는 이렇게 변화할 거야. 그 변화를 그 지역 사람들과 아니면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과 계속 바꿔나갈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에이스 호텔의 모습이 계속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면 재미없겠죠. 아마 계속 변화하고 있겠죠.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기차를 타지 않고 비행기로만 이동을 해야 되겠다. 30일 여행에 이제 한 중후반부쯤이었을 텐데, 런던에서 이제 비엔나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이제 딱 탑승하는 줄에 이제 섰는데, 정장을 잘 갖춰 입은 일본인 몇 명이 은색 알루미늄으로 된 캐리어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다 캐주얼한 편한 복장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고 멋있는 일을 하는 남자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똑같은 캐리어를 들고 있으니까 더 뭔가 특별하고 멋있어 보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브랜드를 모를 때였는데도 다른 캐리어들과는 좀 달라 보였죠, 확실히. 비엔나에서 만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리모바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리모바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은색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제 그들이 바로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니까 한 600유로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 전 재산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행은 한 열흘 정도가 남아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것은 무리다 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아쉬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캐리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백화점을 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이제 큰 맘을 먹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캐리어를 샀었고요. 아쉽게도 그 제가 공항에서 봤던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들고 있던 모델은 없었으나 그 클래식 플라이트라고 하는 모델, 그냥 이제 딱 적당한 사이즈의 캐리어를 큰맘 먹고 이제 샀고요. 딱 10년째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고 너무 이제 잘 쓰는 캐리어고, 어떤 브랜드의 역사라든지 제품의 기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하고 어떤 최고의 브랜드인 거죠, 여행용 캐리어로는. 저도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일단 그 브랜드의 이야기가 담기는 힘이 생기잖아요. 더 좋은 대안의 제품과 브랜드들도 많지만 그런 제품과 브랜드들보다 저에게는 리모아가 일단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리모아가 그렇게 되게 실용적인 캐리어는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많고요. 리모아가 의외로 튼튼하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일단 그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잘 찌그러지고 또 바퀴도 의외로 잘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더 좋은 브랜드들이 많죠. 리모아라는 캐리어는 그냥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개의 캐리어들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취향이고 이런 걸 고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투미보다는 리모아가 좀 더 좋았고, 또 투미를 썼을 때는 좀 더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전문적이거나 약간
약간 더 딱딱한 회사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맨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리모아는 좀 더 거친 곳도 여행하고 뭔가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주는 캐리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칠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리모아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은 불편한데도 고집하는 그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그 오래된 소위 이제 클래식한 것들은 더 좋은 기술이거나 더 좋은 대안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 사실 되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클래식한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주 가던 레코드 바가 있었어요. 앞에 계신 이제 그 DJ가 3분에서 5분짜리 한 곡을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정말 많은 LP가 꽂힌 그 선반에서 내가 틀고자 하는 음악을 그 한 곡 때문에 찾아요. 지금의 기술로 보면 스트리밍으로 너무 쉽게 틀 수 있고 다음 목록도 미리 추가해 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있는 시대에 저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 바보 같은데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렇게 바보 같고 사실 되게 불편한 것이더라도 저만의 어떤 취향, 고집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클래식한 고집들을 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